네, 안녕하십니까. 전 강용순입니다. 네. 원래 저는 이런 거 발표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뛰어다니고 이런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 마이크랑 다 치워야 되겠네요. 근데 아무튼 저는 지난 40년 동안 실험했던 빈곤 문제에 관한 그 해결 방안이 국회의원 재직 4년 동안에 노력했던 것, 그게 2014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 어저께도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왜 그만두고 나왔냐, 지금 예산을 노숙자들이라든지 빈곤층에 관한 예산이 제대로 잡히지도 않는데 왜 그만두고 나왔냐고 저한테 막 야단을 쳐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안에서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얘기할 때는 더 잘 얘기할 수 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을까? 왜냐하면 예산은요, 한 국회의원이 빈곤이면 빈곤, 노숙인이면 노숙인, 결핵이면 결핵, 이런 그 한 아이템을 잡고 끝까지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끝까지 통과될 때까지, 아무튼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까지도 얘기할 때 그걸 끝까지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지 예산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나와서 다시 보니까 엄청 빈곤 문제에 관한 것이 많이 이렇게 반영이 좀 적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복지 예산이 105조를 넘어가서 노력은 많이 했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발표를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확하게 팩트를 한번 보자. 왜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014년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저희가 빈곤층 대책을 세우면서 그 빈곤 없는 나라 만든 특별위원회에서 12개 팀을 나누어서 정책 제안을 했던 100대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제 발표한 거를 지표로 삼아서 2014년도에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10월에 대선 공약을 세워야 할 때쯤에 빈곤층 문제를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24개의 과제를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비춰봤을 때 뭐가 누락이 됐고 뭘 중심적으로 반영을 했는가를 간단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 대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4년도 우리가 이 자료집을 보면 너무 자료가 많아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료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간단하게 PPT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 노동 분야 예산안 규모가 2014년 전체 예산액의 29.6%고요. 총 105조 9천억 원입니다. 전년도에 97조 4천억 원에 비하면 이제 8.7%가 정액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액된 예산이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총생산에 대비해서 공공사회 지출 평균 22%에 비하면 9.6%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주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열심히 PPT를 만들었는데 글씨를 크게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호환이 되면서 뭐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으네요. 예, 글씨를 굵게 아주 하느라고 했는데 간단히 보겠습니다. 주요 2013년, 2014년 했을 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랑 필수 예방접종, 국공립 어린이집 이 영유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59억 178억 78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육비 예산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동 양육수당이나 보육비에 대한 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예방접종이나 건강관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돌봄, 방과 후 돌봄에서 지역아동센터에 확충한 것은 34억입니다. 이 숫자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대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은 3조 1850억인데 410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 갖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대학생들의 등록금 지원을 위해서 이 3조 이상의 예산이 반영이 됐다는 거하고 셋째 아이 등록금을 위해서 신규로 1200억 정도가 됐다, 반영이 됐다. 그랬을 때 10만 명의 아이들이 4000개의 지역아동센터의 빈곤층의 아이들을 위해서 34억만 증액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한 곳에 매월 10만 원 정도가 증액이라고 되면서 그거를 지역아동센터에 확충했다라고 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4대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이나 주택바우처, 주택구입 전세자금 이런 것이 증액된 거 중에서 제일 큰 덩치가 주택 구입하고 전세 자금하는 9조 3,643억 이것이 아주 크게 증액이 됐습니다. 1조 7,143억. 그러니까 주거복지 문제가 2012년도에 많이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 비닐하우스에 사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적게 반영이 됐고요. 임대주택이나 이런 이제 전세 자금 쪽으로 많이 예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대상 어르신 돌봄 서비스 이것도 기초노령에서도 1조 9,905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5조라는 아주 큰 돈이 참 이 땅에는 이 고독사라든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아울러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농업인, 국가유공자 맞춤형 복지에 관한 것 그래서 이제 기재부에서 제가 이 예산안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기재부에서 전혀 다른 데서는 안 나오는데 기재부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몇 월 며칠부로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제가 다운을 받아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로 했는데 개별급여로 해서 저희가 주장을 했던 거가 똑같이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한꺼번에 40만 원, 50만 원 뭐 얼마 이렇게 주지 말고 집이 필요한 분은 주택급여를 하고 몸이 아프신 분은 의료급여를 주시고 교육하는 돈이 없으면 또 교육급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개별급여로 바꿔주십시오라고 한 3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됐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좀 완화해서 12만 명이 추가됐다라고 열심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7억 원이 이제 증액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도 장애인 연금이 2배가 확대가 되고 서류 발행 대행 서비스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장애인은 여전히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맞춤형 복지 예산을 짰다고 하는데 이걸 어디까지 확대를 해야 되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설하고 수산 직불제, 농업재해보험 가입 품목 확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전 한 유공자 전쟁에 참전한 분들도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자료집 7페이지를 보시면 좀 어둡기는 하는데 7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자세히 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증액한 그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농업이 국가의 9.7%고요. 그다음에 영유아나 학생, 장년, 어르신들 특별히 장년과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15조 9,027억이 돼서 15%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9.6보다 훨씬 더 장년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증액 폭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면요. 여기서 보면 자활하거나 차상위 계층을 위한 이런 그 희망 리본 사업이나 또 자산 형성을 위한 것, 또 취업 성공 패키지, 사회보험료 이런 거 포함해서 자활을 위해서, 그러니까 물고기를 그냥 얻어먹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서 스스로 자활해서 살 수 있는 빈곤층 대책 예산안은 0.77% 8,123억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숫자는 자료집에 있으니까 보시고, 어쨌든 나누어주는 노인과 장애인과 또 이렇게 육아나 대학생 등록금 나누어주는 예산의 증액된 폭은 굉장히 높은데 반해서 자활 예산의 배당이나 또 증액된 것은 작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다음 장면은요. 그렇다면 전달체계 개편이나 예술인 복지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저는 당황스럽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서민생활 안정 2014 주요 사업에서 8페이지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증가율이 62%거든요. 장애인연금도 35.5%예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은 셋째 아이 등록금이나 또 여러 가지 문화 향유 접근성 확대 이런 건 다 순중 신규로 증액을 했습니다. 신규로 증액을 했는데 여기서 2014년 이색 사업이라고 아주 크게 선전하는 내용 중에 들어있는 거가 이 코이카의 해외 봉사단 파견 사업이나 관광 사업을 위해서 융자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5,250억입니다. 아까 제가 가난한 아이들을 밥 먹이고 공부 가르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는 것이 증액된 게 34억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관광 사업을 지원하거나 해외에 봉사하는 걸 지원하는 거에 이게 5,250억이 이색 사업으로 열심히 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이카의 해외 봉사단 파견 사업이 1,101억 원입니다. 아까 아시아 아프리카의 빈곤을 퇴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번에도 필리핀에 태풍 왔을 때 뭐 200만 불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자살하고 정말 수해가 나고 힘들고 그랬을 때 막 국민 성금을 거두잖아요. 국가 예산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에 들어가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약간 쓴웃음을 웃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인턴 75억인데 이 해외 사무소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이제 75억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 청소년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자활기관이 있는데 여기는 해마다 예산을 감축합니다. 올해는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산이 잡혔으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겠지만 그 이색 사업이나 특별한 사업이나에 발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기재부에다가 자료를 좀 주시오 하고 어떤 국회의원을 보좌관 통해서 얘기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가 안 잡혔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증액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회의원 할 때도 계속 증액이 되지 않았고 그게 신경을 안 써서. 다음 장면으로 가면요. 이제 다음에 눌러주시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100대 과제를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빈곤 없는 나라 만든 특별위원회가 빈나특인데요. 저 빈나특이가 뭐냐? 저는 국회 연구단체인 빈곤 퇴치 연구 포럼의 공동대표들도 했지만 여당 야당이 다 모여서 했지만 특별히 2009년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100명을 모아서 12개, 지금 여기 있는 빈곤 아동 청소년 여성 가장 문제, 마이크로 크레딧 자활 자립 문제, 알코올 의존자 노숙자 문제, 서민계층 안정화팀, 빈곤 노인 빈곤 장애인 문제 해결팀, 탈북자 문제, 농사노촌 탄광지역 빈곤 문제, 의료 빈곤 개선팀, 다문화 가족, 미등록 이주 노동자 가족 문제, 청년 대학생 실업 문제, 해외 교민 문제 해결, 생명 존중, 이렇게 12가지인데 생명 존중은 자살 예방이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앞에 해외 교민 문제는요. 해외 교민 중에서도 아틀란타 미국 같은 경우에는 LA 아틀란타에 자살하는 교민이 엄청 많아요. 미국이 재정 위기가 왔을 때 너무 자살을 교민들이 많이 해서 제가 그 유엔을 원래 제가 가기로 된 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이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분들이 공천심사위원 하는 바람에 제가 대신 갔는데 대신 유엔 그 여성정책위원회에 가서 참석을 하는 동안에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기를 우리 자살하는 교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러기 가족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지도자격인 분의 가족이 자살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워킹 홀리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거기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성폭행 당하고 여권 뺏기고 그래서 살 수 없어서 자살하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자국민이 이렇게 죽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걸 예를 들면 다른 부분들에 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눴고요. 우리 2009년 6월 25일 국회 의원동산에 있는 느티나무 동산 아래에서 모여서 그때 당시에 노숙자들이나 뭐 알코올 중독자들까지 다 초청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초청해서 이제 했는데 우리가 2012년 1월까지 현장 방문을 총 104번을 했고요. 누적 인원은 국회의원이 연인은 586명이 계속 비닐하우스 가고 탄광지역 가고 또 가난한 아이들 또 어르신들 장애인들 이런 곳을 방문하면서 정책에 대한 제안을 듣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관계자들도 이제 국회의원이 가니까 정부 관계자들 과장님 국장님 오시고 또 기자들도 오시고 해서 6,144명이 참여해서 상당히 많은 그 반향을 일으켰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네. 제가 아주 열심히 잘 만들었는데 이게 PPT가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나면 그냥 책으로 볼까요? 보시기 나쁜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냥 그러면 보겠습니다. 2011년도 이 16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세요. 16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은 16페이지부터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재래시장, 빈곤위기 아동, 마이크로크레딧, 빈곤위기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것, 농어촌 의료빈곤, 비닐하우스 거주자, 노숙인, 청년실업, 또 북한 이탈 주민 생명존중 자살 예방에서 19페이지까지 100대 20페이지까지네요. 해외 교문 알코올 중독까지 20페이지까지 100개의 과제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보실 때 까만 건 글씨고요. 하얀 건 종이지요. 그런데 하얀 난이 많다는 거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거나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절대 빈곤층인 노숙인과 결핵 환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알코올 중독자 관련 예산하고 마이크로 크레딧이나 청소년 자활, 청소년 전용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은 전무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이제 항목별로 빈곤층 관련 민생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활을 통해서 복지 의존증을 또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훨씬 더 비중으로나 증액된 내용 금액으로 봐서도 적다고 봅니다. 왜 복지 의존증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냐? 이게 선거를 하려고 보니까
선거표를 얻으려고 보니까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제안이 나오면서 이제 야당에서 보편적 복지를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당에서는 그보다 더 세게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나 재정 문제에 대한 전혀 뭐 그건 뭐 나중에 되고 나서 마련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이 될 정도로 정말 뭐 무방비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고등학교 아이한테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랬더니 설렁설렁 학교 졸업하고요. 기초수급비나 타먹고 살죠. 그 아이보다 더 어린 중학교 아이는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랬더니 노숙자로 살죠 뭐. 지 아버지가 노숙인이거든요. 일 안 하고 빈들빈들 놀면서 한 번씩 장애인이나 여성 노숙인을 집에 데려와서 자고, 아이가 사는 공간은요 바닥이 노란색 황금빛으로 움직여요. 맞출 수가 있을까요? 뭐가 움직였는지. 그 황금빛 움직이는 그것을 제거를 하는 데는 아주 어마어마한 쓰레기 봉지가 들어갔습니다. 바퀴벌레였습니다. 바퀴벌레하고 애가 같이 사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막 움직이는데 저도 옛날에 뭐 한자촌에서 일하면서 바퀴벌레 나오면 손으로 팍 잡거든요. 급하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공부방 선생님은 라면을 이따만큼 난지도에서 끓여다가 아이들 갖다 주면은 파리들이 라면 먹겠다고 막 애들보다 먼저 와갖고 라면 끓이는 게 싹 냄새가 올라가면은 파리들이 왔다가 다이빙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거 파리가 들어간 라면을 어떻게 먹입니까? 안 먹여야 되죠. 그렇죠? 위생으로 봐서는. 그런데 운영이 어렵고 돈이 없으니까 다 파리를 건져내고, 그리고 그거 애들도 먹고 선생님도 먹고, 그렇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그렇게 어렵게 빈곤 아동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지 105조 시대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이 다 나눠주고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 노인들한테나 또는 대학생들, 뭐 청년 실업자들한테 다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애들마저도 나는 기초수급비나 타먹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쉽게 말하면 복지 거지가 많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우리의 그 정말 우리의 그 세금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쓰여져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많은 예산이 이 보면서 16페이지부터 우리가 간단히 보고 또 PPT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아니 불 켜주세요. 예, 16페이지에 보면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저희 그 빛나특위에서 강조했던 거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법적 재정의 인적 관리 의무와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 더 어려운 거예요. 기초수급자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라 돈으로 살 만큼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어려운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도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어려운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요. 그 앞에 있던 여러 가지 부양 의무자 규정을 폐지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수급 제도 자체를 10년 됐으니까 다시 설계를 다시 하고 정말 기초수급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오 하는 게 그때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반영이 된 것은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겨우 12만 명만 추가가 됐습니다. 겨우 12만 명. 그 다음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했다라고 하고, 수급자가 83만 명 중에서 11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그런데 부정수급자 문제 이따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이 확대를 했는데 이분들의 모든 정보나 이런 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조그마한 땅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일을 하는데 나는 수급비를 하나도 못 받아요.
땅이 있기 때문에. 땅이 있는데 옆집에 나보다 젊은 70살 이상 된 할머니입니다. 나보다 젊은 60대 중반인 남자는 수급비를 받고 이혼하고 혼자 사니까 수급비를 받고 생활 도우미가 와서 바람도 피우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나는 이놈의 나라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작은 땅덩어리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고추 농사 지었을 때 고추값이 똑같다. 난 죽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기초수급 제도는 그 할머니뿐 아니라 이 부정수급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110만 명 30% 증가를 해도 밑에 새 나가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 문제는 온누리 상품권이나 ICT 전통시장 지원을 해서 신설해서 조금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도 저 SSM 진입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곤 위기 아동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급증하는 빈곤 아동과 한부모 맞벌이 가정 자녀 지원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거에 대안으로 제출한 게 2014년도에 제출한 것이 초등학교 돌봄을 하겠다. 확대하겠다. 아이들을 1학년, 2학년 애들까지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봐주겠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애들이요. 가난한 집 애들은 학교 가면 왕따 되기 때문에 학교 가는 거 너무 싫어해요. 선생님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목사님 나 학교 안 가고 여기 지역아동센터에서 놀고 선생님 집에서 놀면 안 돼요? 왜? 학교 가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나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학교를 싫어합니다. 왜? MBTI 아시죠? 유용이 얘기한 MBTI에서 보면 선생님들은 STJ 분석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에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빈민지역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NFP 감성적이고 충동적이고 아주 이렇게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많아서 선생님으로부터 저는 그런 선생님도 봤어요. 애들 벌 세우는데 자기 스트레퍼를 애한테 때리다가 그걸 입에 물리고 벌을 세우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제가 보살피는 아이한테 계속 미친 X 하고 욕을 하면서 그래서 찾아가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좀 잘 부탁합니다 했더니 그 다음날 교실에 있는 컵과 주전자를 애들 보는 데서 누가 고발했냐고 누가 그렇게 사람 와서 얘기하게 하냐고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다 된장, 연탄 가난한 애들은 별명도 된장이라 그래. 왜? 꼬리꼬리 냄새가 나잖아요. 또 얼굴이 잘 씻지를 못해서 연탄이라고 그래요.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하고 공부도 못해 숙제도 안 해가 아침밥도 안 먹어서 졸아 정말 대인관계도 안 돼.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할 수가 없는데 이런 아이들을 붙잡고 밤 10시까지 있겠다. 이건 저는 고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300억 이상씩 예산을 확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선 공약은 좀 재고를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2011년 6월 23일 아동학대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됐는데 정부 차원에서 3년 단위로 실태 조사를 해서 정부 단위의 아이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추진 전략과 계획을 내놓으시오. 이게 법안의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를 딱 고쳐서 5년 단위로 하겠다. 그리고 시도지사나 이렇게 빈곤 아동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실태 조사하는 것도 5년 단위로 하겠지만 추진 계획을 제출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불편한 조항들을 다 삭제를 시키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을 해야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정말 빈곤 아동들에 관한 예산이 참 대학생 등록금이나 노인 노령연금이나 해외 봉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가면요.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그
자활하는 예산이 있는데 여기 24, 25, 26, 27, 28, 29, 30, 31 여기에 하얗게 되어 있죠. 예. 이 MB 정부에서 미소금융을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요. 미소금융이 이제 이 새 정부에 들어와서는 통합이 되면서 미소금융의 그 이사장도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사실 소액 무담보 무보증 자립지금 자립자금 대출에 관한 법안을 2009년도에 제출을 했지만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2014년 예산도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이 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해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양육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돌보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학생이 됐다. 그럼 갈 데가 없어요. 중학생이 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중학생 중1병, 중2병 심각한 거 아시죠? 중1, 중2가 제일 무섭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고등학교에 실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은 등록금 지원을 하고 대학생이 되면 하는데 이 정말 위기에 있는 이 아이들은 예산 지원이 너무나 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충을 안 하려면 평생 예산, 평생 맞춤형 예산을 짰다라고 선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얘기하고 마음대로 놀고 그 이렇게 풍랑이 있는 것 같은 경랑의 그 방황의 세월을 사는 아이들이 가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21세기 아이들을 20세기 선생님들이 19세기 건물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학교가 학교 폭력을 양산하는 곳이다 라고 학생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만 5천 명 이상의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청원을 해서 2008년도에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복지부 장관이 바뀌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일진을 없애라,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자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부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성범죄에 관한 거는요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많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러분 전자발찌하는 예산이나 화학적 거세를 하는 예산 무지무지 많이 들어가거든요. 돈이 1인당. 효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들을 세우고 아이들이 상처받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자발찌 부착을 확대해서 2,500명에서 3,100명으로 확대하고 성폭력 전담 수사 체계를 88억 원으로 증액했다라고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아동 그 성보호에 관한 대책위원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거는요. 농촌에 여성 농업인이 복지 증진을 위한 육성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농촌에 똑같이 일을 하는데 여성 농업인은 우리 전업주부가 노동으로 인정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인정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빈곤층 문제, 그러니까 의료빈곤층 문제와 비닐하우스 거주자 문제에서는 채비지 문제, 변상금 문제에 대한 점검을 해달라.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이제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노숙인에 관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노숙인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불황인은 국가 예산이고요. 노숙인은 지자체 예산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시설을 지원하는 거는 법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불황인 시설은 막 100억을 들여서 검은 시설을 막 보완을 합니다. 근데 노숙인 쉼터 시설은 개인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 노숙인 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노숙인법을 해서 노숙인 자립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것이 잘 아직도 노숙인과 불황인이 지자체의 지방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안 돼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끝낼 때가 다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해서도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정신보건에 관한 예산은 많이 올라갔는데요.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파랑새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은 예산이 확대가 안 돼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가면요. 예, 이제 21쪽에 가면서부터는 빨리빨리 PPT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10월을 기점으로 한 거 다음 장면요. 빈곤층을 위한 생존권 보장, 삶의 질 향상, 행복한 일자리, 자활 자립, 찾아가는 복지, 민간 참여, 통합 뭐 이런 주제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하고 빈곤 아동 청소년 사례 관리를 위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빈곤 아동 수당, 그다음에 아동 양육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것이 21쪽부터 23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보면요, 굉장히 기대 효과나 정책면이나 당면 문제나 또 목표나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조달할 건가에 대한 자세히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면요. 이제 대책을 얘기를 하겠는데요. 여기서 예, 다음 넘어주세요. 기초수급자 부정수령이 7,392건이고요. 기초노령연금 부정수령이 48,989건입니다. 강남구 도곡동 소재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이 분이 9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그리고 해외 거주 복수 국적을 가진 노인들에게도 2014년 7월에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연금이 지급돼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빈노인 38만 8천 명에는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복지통합관리망 부실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복지예산 누수 가짜 빈곤층이 18만 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누수가 아주 많은데 영유아 복지에서 사통망 사회복지통합망의 점검에서 54,491명 1,133억이 예산 누수가 있었다. 그래서 매년 3,288억 원이 날아갔다고 중앙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 다음에요. 사회복지통합망의 불완전한 관리로 3년간 7천억 원의 누수가 있었고요. 사망자에게도 689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IT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참고 자료 2에 실었는데요. 호주의 센터링크 제도로 좀 보완을 하면 좋겠다고 제가 3년 동안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당신들이 연구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호주까지 가서 보고 왔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는 국가 공무원은 7,000명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호주 센터링크가 뭐냐? 그러면 휴먼 서비스예요. 포트폴리오 산하의 정부 조직인데요. 연방정부 예산의 30%를 지원받아서 27,000명 직원이 1,000개 서비스를 하는 거점 센터가 있고요. 360개의 사무실을 통해서 120가지의 현금 서비스를 하는데 여기에 딱 클릭을 하면요. 나 강명순 너는 얼마 받고 너는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저에 관한 거를 이정숙 회장님이 궁금해갖고 강명수는 얼마 받지 하고 아무리 들어가려고 그래도 못 들어가게 다 차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국적 해외에서 온 분들은 해외의 통역 서비스가 다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센터링크가 운영한 통합 전산망은 세계 8위입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고요. 48만 명이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8,600만 명의 방문객이 편지를 보내오고 16개 콜센터에서 250명의 직원이 200개국의 나라의 언어로 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달 65만 명을 상담합니다. 연간 400만 명을 대상으로 수요 설문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부정수급자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이걸 봤을 때 취업자 수도 감소하고 창업자 수도 감소하고 자활자립 탈수급자 수도 감소하고 있다라는 게 자료로 증명이 됐고요. 10년 이상 된 붙박이 수급자가 27%나 됩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장기 수급자가 47만 5천 가구입니다. 54%입니다. 계속 붙박이로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반복적으로 수급을 하는 사람이 이제 11만 441명인데요.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20대, 30대, 40대, 50대는 그 노동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초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체 이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43만 명으로 29% 3분의 1 정도가 능력이 있는데도 수급비를 받고 있다는 이 문제점이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수급 아동의 연도별 현황, 기초생활 수급 아동을 봤을 때요. 이게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 재구성한 자료인데 2005년, 2006년도에는 42만 명으로 올라갔다가 2010년도에는 38만 몇천 명으로 이렇게 조금 아래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서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제일 그 수급자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 빈곤 아동 청소년 절대 빈곤율 추이도 1996년도보다 2004년, 2007년보다 2010년도가 훨씬 더 2000년도보다 이제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한 80% 정도, 그러니까 한 50% 이상 절대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아동 1인당 복지 예산도 장애인, 노인, 영유아에 비했을 때 아동은 굉장히 적다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아동복지 지출 봤을 때 2011년도 자료가 제가 정리되어 있고 2013년도 거는 미처 못했습니다. 전체 복지 비율로 봤을 때 아동은 0.5%면 노인은 11%, 장애인은 2.4니까 이게 정말 1인 평균 예산을 봤을 때도 아동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예산으로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아동 가족 복지 지출 비교를 봤을 때 한국은 동그라미 쳐 있는데 아주 그 아랫부분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웨덴 이런 곳은 굉장히 높게 있다. 자료 책에 보시면 자세히 있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아동 청소년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부실하고 학원폭력, 성폭력의 희생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보면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자살이 2009년도에 450명, 2010년도에 353명, 1년에 373명, 400명 이상씩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1176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예, 1년간 자살 계획을 한 적이 있냐 물어봤을 때 청소년 중에 19.5%가 자살을 충동을 느끼고 계획을 했다. 그 아이들 중에 18.5%는 빈곤, 가정의 빈곤 때문에 죽으려고 그랬다. 이 엄청난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복지를 하는 저희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울증과 빈곤 때문에 자살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통합적인 복지대책 수립을 제안을 합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번 예산에서요. 참 조선일보 사설이 난 건데 조선일보 2013년 4월 23일자에 나오는데 17,000명의 보육원 아이들의 식비를 3,000원으로 인상하는 데 드는 게 295억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1,300원 100원 올리라 300원 올리라 막 이러면서 했는데 100원밖에 못 올렸다. 이렇게 1,200원 1,300원 이런 정도의 예산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95억 원이 없어서 아동 무상 보육비로 4조 1,778억 원 예산을 책정해서 1조 원을 증액시켰다. 말이 안 되는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냐. 그렇게 투표하고 선거에 이겨야 되느냐. 이렇게라도 해서 이겨서 정권을 꼭 잡아서 뭐 할 거냐. 그렇게 정말 말을 하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무상보육 예산을 올리면서 도움의 손길이 정말 절대 필요한 보육원 아이들 예산을 그대로 방치하는 정부다라고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 문제에 대한 문제점도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최빈곤층에게 주는 예산 중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거주한 대학생 9,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18%가 무자격자로 받아갔습니다. 그럼 이 엄마 금융재산이 87억 원인데 107만 원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확산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1조 7,500원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참 눈물이 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아야 되는지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빈곤 자살 예방 마지막으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살에 관한 통계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2007년부터 2011년을 봤을 때 2007년도에 12,174명이 한 해 자살을 했고 2011년도에 15,900명이니까 더 자살자가 많아지고 있다. 3,000명이나 많아졌다 봅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10만 명당 자살 비율도 31명, 그러니까 6.9%가 증가했다라고 봅니다. 다음이요. 정말 이거는 참 너무나 창피한 얘기인데요.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강원도 다 합쳐서 1년에 돌아가신 분들이 4,563명이에요.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 제주도까지 다 4,563명인데 부산, 경상남북도, 대구, 울산에서 자살하신 분이 4,138명입니다. 경상권이 4,138명입니다. 이거는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인구 자살하는 사람이 100명 있으면 대통령도 하지 말고 국회의원도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했는데도 그동안에 오랫동안 경상권에서 나오신 분들이 정부를 잡았는데 왜 경상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냐. 이런 거에 저는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대책을 세워야 될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이요. 일본에서는요. 자살자를 발표할 때 그 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자체의 장을 매월 지자체 어느 도에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자살했다 해서 업무 평가에 이렇게 연동으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자기 동네에서 자살자가 한 명이 생길 때마다 국회의원 세비 100만 원씩 깎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했더니 국회의원들이 저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부터 일본은 자살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 안전하는 거를 하듯이 자살 예방 생명 존중 사상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그 정부 자살 예방 예산은 33억에 불과합니다. 일본은요 2,540억 원입니다. 80배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최근에 와서 자살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지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생명사다리라 그래서 쓰레기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업사이클링 아트, 힐링 아트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이요.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빨리 볼게요. 저 오른쪽에 아니요. 바나나 껍질이 나 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호소하는 소리를 오늘 여러분 꼭 듣고 가시고요. 빈곤층에 대한 복지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선심형 나누기식 복지 의존증을 증가하는 복지 예산이 105조 아니라 200조가 돼도 살리지 못하는 이 생명에 대한 것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쓰레기를 가지고 했더니 아이들은 여행 가고 싶다 그랬고요. 다음에요. 자기 엄마를 저렇게 이쁘게 했어요. 저보다도 아이디어가 많고요. 가난한 아이들이 참 창의적이었습니다. 다음에요. 그리고 마음으로 보는 꽃이 돼서 마음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살고 싶다. 아이가 얘기했고요. 또 사랑을 해라. 사랑을 해서 쭉 늙어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사는 어른을 보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거는 슬픈 얘기입니다.
미얀마에서 온 아이가 만든 건데요. 좀비. 여기 보면 내 친구가 좀비래요. 그래서 나는 좀비가 좋다. 그러니까 외국인 아이들이 차별받고 좀비처럼 사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슬픈 얘기를 좀비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 예산이 빈곤층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을 좀비같이 취급받는 아이들, 차별받는 아이들이 사람으로 대접받고 이렇게 쓸모없는 쓰레기가 아니라 귀중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복지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장수 하늘소를 만든 아이들이 새로 태어난 세상에서 힘껏 날고 새로 태어나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그 빈 박스를 나눠주고 또 생수통에다가 말린 쓰레기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작업을 같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아이들 하니까 저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정부 지원을 받고 안 받고 뭐 급식비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저는요 쓰레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환하게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상상하고요 마음대로 해서 참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끝났죠? 불 좀 켜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코멘트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빈곤층을 생각할 때 정부에서 철학이 없어요. 복지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빈곤층에 대한 복지 철학이 있다면 이게 지역아동센터 예산 34억 좀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이들이 자라게 하는 게 이런 것보다 정말로 여기 46페이지 47페이지에 제가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터넷 자료를 다 참고 자료로 넣어놨거든요. 꼭 읽어보시면요 생활고를 비관하고 부채나 실직 월세 내는 것 때문에 자살하는 많은, 그리고 심지어는 동반 자살을 합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서 애들을 때려 죽이고 동반 자살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봤지요. 이렇게 복지 예산이 105조나 되는데 애를 때려 죽이면서까지 아무한테도 맡길 수 없는, 왜 죽이겠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를 누가 키워주겠느냐. 복지제도, 복지 예산, 복지가 잘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빈곤과 자살 문제, 빈곤과 생활고 비관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절대 극빈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제도와 예산을 마련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